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교재 62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628페이지에 사업 시행 방식하고 나오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으로 들어가자. 그럼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은 총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보상비 주고 토지를 사들여 가지고 거기다가 새로 개발한 후에 사람들에게 일반인들에게 분양하는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겠죠. 두 번째는 무슨 방식? 환지 방식. 종전의 토지를 개발해서 새로운 땅으로 바꿔주는 거. 세 번째는 두 가지를 짬뽕하는 혼용 방식. 이렇게 사업 시행 방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수용 또는 사용이란 말을 쓴다 했는데 이 사용이란 말은 수용 앞에 수용 다음에 꼭 따라다닙니다. 그럼 수용과 사용의 공통점 뭐고 차이점 뭘까? 우리가 흔히 수용 방식 하는데 수용 방식은 어떻게 하는 거죠? 공익사업을 위해서 토지나 건축물 그 밖의 권리 등을 강제로 뺏는 겁니다. 네가 갖고 있는 토지나 건축물 그 밖의 권리를 내놓으란 얘기입니다. 내가 거기다 이러이러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토지 수자는 안 내릴 수가 없어요. 나 안 팔어, 난 싫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전체를 위한 공익사업을 해서 전체로 해서 너는 희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신 보상비는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보상비는 주고 강제적으로 그 소유권을 뺏는 걸 이걸 뭐란다? 수용이라고 말하죠. 근데 요새는 수용이란 말 대신에 취득이란 말을 쓰는데 취득은 두 가지 의미에서 협의 취득이 있고 강제 취득이 있습니다. 근데 협의 취득 말고 강제 취득이 그게 정확하게 뭐란다? 그게 수용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럼 먼저 수용을 하는데 그때 보상비를 주고 소유권을 뺏는 게 수용이죠. 근데 그런 공익사업을 시행하려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옆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같은 게 또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도로를 만들려면 그 도로 만들기 위한 모래, 자가, 시멘트 같은 자재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도로 만드는 그 위에다가 쌓아놓으면 공사하는데 걸기적거려가지고 그것은 장애가 돼가지고 하기 힘들죠. 옆에 있는 땅, 도로를 만들겠다는 땅, 옆에 있는 땅, 그 땅을 야 내가 도로 만드는 동안만 네 땅 좀 내가 좀 당분간만 쓰자. 그게 뭐죠? 사용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수용은 소유권을 강제로 뺏는 거고 사용은 점유권만 일시적으로 뺏는 거다. 일시적인 거야. 따라서 공통점은 강제성을 갖는다는 게 공통점이죠. 이 토지 수자가 싫어 안 돼 그래도 야 비켜 이 새끼야 내가 당분간 쓸게. 사용도 강제성을 갖는 거고 수용도 강제성을 갖는다는 거. 그 측면에서는 똑같고 수용은 공익사업 대상 토지만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대상 토지는 수용 대상이 되는 거고 그 인접한 토지 등은 무슨 대상이 된다? 사용 대상이 된다. 그렇게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용이란 말 옆에는 항상 사용이란 말이 같이 따라붙는 것이 일반적이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사업 시험에서 수용 사용 방식이라는 건 어떤 때 수용 사용 방식을 할까?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할 때는 수용 방식으로 한답니다. 여기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란 말이 들어있죠. 이게 무슨 말이죠? 면적이 넓을 때, 쉽게 말하면 토지 소유자들이 여러 명 있을 때, 그거 뭐 200명, 300명 수준이 아니고 수천 명 또는 수만 명 있을 때, 이럴 때는 무슨 방식으로 한다? 그때는 수용 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됩니다. 이게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입니다. 왜 사람이 많을 때는 수용 방식으로 하죠? 사람이 많아지면 환지 방식으로 못한다입니다. 환지 방식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현재 갖고 있는 땅을 권리관계를 다 맞춰가지고 새로운 땅으로 다시 만들어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럼 종전했던 토지 수익에 새로운 땅으로 만들어주려면 종전했던 그 권리관계를 맞춰가지고 너한테는 이러이러한 땅이었으니까 너한테는 이렇게 줄게. 너는 이런 땅이니까 이렇게 줄게. 이거 일일이 하나씩 다 조정해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토지 수자가 많아지면요. 그렇게 일일이 환지계획이라는 걸 수립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수립하던 작성하던 환지계획 작성하던 담당자는 과로사로 순직하십니다. 몇 명은 돌아가실까? 한 5명은 돌아가셔야 환지계획이 수립이 될 겁니다. 너무 힘든 거죠. 따라서 그때는 뭐 한다? 사람이 많을 때는 환지 방식으로 하지 않고 수용 방식으로 해버립니다. 보상비만 주면 되잖아. 금액만 결정해서 너 얼마 주고 뺏는 겁니다. 그럼 그 땅은 다 누구 땅이죠? 사업 시행자 자기 땅이죠. 보상비 주고 시행자가 사들였으니까 시행자 땅입니다. 어떻게 개발할 건지는 누구 맘입니다? 시행자 자기 맘입니다. 개발 잘해가지고 분양에 성공하면 대박이고 분양에 실패하면 쪽박차는 거 이건 시행자 자기 능력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면적이 넓을 때는 일일이 바꿔주는 환지 방식이 어렵고 그때는 무슨 방식으로 한다? 수용 방식으로 합니다. 이게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라는 게 첫 번째죠. 두 번째, 그럼 환지 방식은 언제 하죠? 환지 방식이라는 건 두 가지야. 대지로서의 효용진인과 공공설의 정비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 이거는 그냥 써놓은 소리입니다. 아니 개발하면서 왜 개발하니? 대지의 효용을 증진하려고 개발하지. 그건 누구나 다 하는 소리입니다. 이런 건 입 빨린 소리다 이런 얘기고, 진짜 중요한 건 뒤에 숨겨져 있는 공공세례 정비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공공세례 정비는 뭐죠? 종전에 갖고 있던 땅을 새로 개발한대. 근데 거기에 도시를 개발하게 되면 새로 도로도 더 종전보다 넓게 만들어져야 되죠. 거기다 공원도 새로 조성해야 되죠. 이런 공공시설 들어갈 공간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따라서 종전했던 땅들을 새로 개발해가지고, 자 그림을 그리면 여기 종전했던 이런 땅을 개발해가지고 새로운 땅으로 만들겠답니다. 그럼 종전에는 논밭만 있는 이런 지역에 새로 도시가 만들어지면 도로도 16차선 도로도 만들어야 되죠. 거기다 공원도 여러 군데 만들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공공시설 정비가 많이 필요해집니다. 근데 무슨 방식으로 하면, 그걸 수용 방식으로 하면 도로 만들 땅, 공원 조성할 땅도 뭐 주죠? 보상비 주고 사업시행자가 사들여야 됩니다. 그래 놓고는 개발을 합니다. 그럼 도로 만들고 공원 만들고 나머지 남는 땅들 있잖아. 공공시설이 아닌 땅, 그것만 무슨 대상이다? 그것만 분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시설이 많이 만들어지면 많이 만들수록 분양가는 뭐 할 수밖에 없다?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개발비에 다 포함되니까 분양가는 높아지죠. 그럼 분양가가 높아지면 사람들이 그 땅 삽니까? 안 사죠. 사업시행자 쪽박 찰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도로나 공원 같은 공공시설을 많이 설치할 때는 수용 방식으로 하지 않고 환지 방식으로 합니다. 그럼 환지 방식은 어떻게 하는 거죠? 도로 만들 땅, 공원 만들 땅, 그거 여러분들이 줄 땅에서 환지를 주지 않고 그냥 뺏어가지고 도로 만들고 공원 만듭니다. 나머지 남는 땅들 있죠. 그 개발이 이제 공원 만들고 도로 만들고 남는 땅, 그것만 여러분들에게 주는 게 무슨 방식이다? 환지 방식입니다. 그래서 환지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종전의 땅보다는 새로 받는 환지 땅이 뭔다? 면적이 월등히 줄어든다는 거. 통상 어느 정도 줄어들냐? 약 50% 정도 줄어듭니다. 그럼 나머지 50%는 어디 넘어간 거야? 내 땅이었던 50%가 어디 넘어간 거야? 도로 부지로 다 일부 뺏기고 공원 부지로 다 일부 뺏기고 개발 사업비, 도시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사업비 있죠. 사업비 비용 부담으로 거기를 뺏기고 나머지 땅만 요만큼밖에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게 환지 방식의 특성입니다. 근데도 사람들은 환지 방식을 선호합니다. 왜 선호하죠? 내 줄어드는 땅 면적보다는 땅값 오른 게 훨씬 더 크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야. 반대인 경우도 있어. 오히려 땅 줄어드는 게 땅값 오른 것보다도 더 줄어들어서 손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은 내가 받는 땅이 종전의 땅값보다는 훨씬 더 높아지도록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인 환지 방식이니까 사람들은 환지 방식을 일반적으로 선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그게 좋은 건 아닙니다. 도로 만들고 공원 부지 만드는데 많이 뺏겨버리면 나중에 내가 땅을 받았어도 면적이 너무 줄어들어서 제가 실물을 보니까 최대 옛날에 85%까지도 줄어진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못하게 하는데 원칙적으로 못하게 합니다. 옛날에 환지 방식으로 한다면서 100평 가진 사람한테 새로운 땅으로 준다면서 몇 평 주더냐? 15평 줍니다. 그럼 100평이었는데 15평 주니까 85평을 어디 갔니? 그랬더니 도로 부지로 뺏기고 공원 부지로 뺏기고 지들 다 떼쳐먹고 그제라 가지고 15평만 준답니다. 그럼 15평 갖고 땅값 올랐으면 뭐합니까? 면적이 워낙 줄어들어서 그거 종전 땅값만큼 값이 안 나오는 그런 개 같은 경우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환지 방식이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걸 일단은 먼저 전제를 합니다. 따라서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그때는 뭔다? 공공시설의 정비가 필요할 때 이게 음모론이 들어있는 겁니다. 어떤 음모론? 여러분들의 땅을 뺏어가지고 거기다 도로 만들고 공원 조성하고 남는 땅만 돌려주겠다는 그런 싸가지 없는 음모론이 거기 들어있는 거죠. 원래 도로나 공원은 기반시설이니까 누가 만들어줘야 돼? 국가나 지방자치가 지들이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될 시설이잖아. 그걸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여러분들의 땅을 뺏어서 거기다 공원부지, 도로부지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더냐? 개발이익 환수제의 성격입니다. 너희들이 새로 도시가 개발되면서 이익이 나잖아. 그 이익 나는 것만큼 너희들한테 땅을 뺏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로부지를 뺏고 공원부지를 뺏어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이런 제도가 무슨 방식이다? 환지 방식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 따라서 환지 방식은 핵심이 공공시설의 정비가 필요할 때 도로를 많이 만들어야 되고 공원도 많이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수용 방식으로 하지 않고 그때는 환지 방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땅을 뺏어서 거기다 도로 만들고 거기다 공원 만든다는 그런 음모론이 들어있다라. 음모론이 들어있다는 걸 그걸 기억하시고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땅을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작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한 땅으로 만들어주겠대. 거기다 현혹돼가지고 헬렐레 하고 있다가는 손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뭘 봐야 된다? 우리 환지 방식이라는 환지 계획 좀 먼저 만들어지는 것 좀 보자 해가지고 거기서 공공시설이 너무 많이 만들어질 때는 환지 방식을 거부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오히려 땅의 면적이 너무 줄어들어가지고 손해보는 경우도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따라서 환지 방식은 언제 된다? 바로
토지의 효용을 증진한다는 그냥 써놓은 소리고, 그 다음 거 공공사례 정비가 필요할 때, 도로부지, 공원부지를 많이 만들 필요가 있을 때, 그때는 여러분들의 땅을 뺏어서 하는 환지 방식으로 하려고 한다는 것, 그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근 지역에 비하여 지가가 현저히 높아서 수용 방식으로 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죠? 주변 지역보다는 땅값이 너무 비싸대요. 그럼 땅값이 비싸면 무슨 방식으로 했다는, 수용 방식으로 했다는 보상비 많이 나갔죠? 더 중요한 건 비싸게 산 것만큼 나중에 분양가도 비싸집니다. 사람들이 비싸면 안 삽니다. 분양에 실패할 수 있죠. 그때는 수용 방식으로 하지 않고 비싼 땅은 무슨 방식으로 한다? 환지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 개발해서 새로운 땅으로 바꿔주는 그런 방식으로 합니다. 그게 바로 환지 방식 두 가지입니다. 반면에 혼용 방식은 일부는 수용 방식, 일부는 환지 방식으로 합니다. 그 옆에 키포인트에 보면 거기 더 알아보기 해가지고 혼용 방식에 분류하고 나와 있죠. 종류가 나눠집니다. 분할 혼용 방식과 미분할 혼용 방식으로 나눠집니다. 분할 혼용 방식은 뭐죠? 뚝 잘라서 이쪽은 수용 방식으로, 이쪽은 환지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이거는 무슨 방식이다? 분할 혼용 방식입니다. 반면에 필지별로 여기 있는 땅은 수용하고, 이건 환지로 주고, 이건 수용을 하고, 이거는 환지로 주고, 이건 수용하고, 이건 환지로 주고, 이런 식으로 필지별로 나눠서 수용 방식, 환지 방식이 짬뽕돼 있으면 이걸 미분할 혼용 방식이라 하죠. 그럼 미분할 혼용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 중에 새로운 땅으로 만들어주기라는 환지 방식은 환지기에 수립해서 주면 되고, 환지기에 주면 되고, 나머지 땅들은 전부 다 뭐한다? 수용 방식이어서 보상비 주고 뺏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미분할 혼용 방식으로 하는 방법이다. 거기까지. 자, 두 번째, 순환개발 방식이라는 게 나오죠. 이때 순환개발은 뭐냐? 여기 개발하다 보니까 이 안에 종전의 토지 안에 누가 있을까? 종전의 토지 이 속에 누가 있다? 여기에 주택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주택의 소유자가 있을 것이고, 또는 여기에 세입자가 있을 겁니다. 주택의 소유자, 세입자로서 실제 뭐하는 자? 거주자. 실제 거주하는 자가 중요해요. 그때 살고 있는 주택의 소유자, 세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새로 개발하는 동안 이 사람들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나가주셔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사람들이 나가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어디다 만든다? 도시개발구역 안에다, 또는 도시개발구역 밖에다가 뭘 설치하죠? 여기다 아파트를 미리 져버립니다. 그래서 아파트 3개동을 진짜 아파트야, 가짜가 아닌 가설이 아니라 진짜 아파트 3개동을 먼저 져가지고 누구한테?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로서 실제 거주하겠던 분들 일단 여기 들어가랍니다. 그럼 여기 있던 집들을 다 철거하고 새로 다 짓겠죠? 이게 완성이 되면 그때 이 사람들 다시 자기 집 찾아가랍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는 주택에 있던 사람들 또 여기 들어가랍니다. 개발이 끝나면 그때 자기 집 찾아 또 가랍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 이제 하면 되죠. 이와 같이 무슨 주택을 이용한다? 이걸 뭐라 부르느냐? 이걸 순환용 주택이라고 부르고, 이 순환용 주택을 이용해서 이쪽부터 도시개발 사업하고, 그 다음에 이쪽 도시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쪽 개발은 이렇게 순차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걸 순환개발 방식이라고 한단다 라는 개념 정리만 이해하도록 합니다. 자, 밑에 사업시행 방식의 변경도 있습니다. 그럼 사업시행 방식을 중간에 뭐 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세 가지가 있어요. 변경하는 방법은. 첫째는 누가? 공공사업시행자가 처음에는 무슨 방식으로 하다가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다가 수용 방식이 여의치 않으면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바꾸는 거 가능합니다. 공공시행자가 수용 방식으로 하다가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변경하는 거. 두 번째는 공공시행자가 처음에는 혼용 방식으로 하다가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바꾸는 거. 이거 가능하고, 세 번째는 공공시행자든 민간시행자든 모든 시행자가, 다만 조합은 제외하고 조합을 제한 모든 시행자가 처음에는 수용 방식으로 하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전체를 혼용 방식으로 바꾸는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환, 공혼환, 시소혼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게 무슨 말이더냐? 첫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처령기관, 지방공사 그 넷을 뭐라 부르죠? 그걸 공공시행자라 했었죠. 그 자들이 처음에는 무슨 방식으로 추진했습니까? 수용 방식으로 추진했습니다. 여기 있는 도시개발구역을 전부를 수용 방식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수용 방식으로 하려고 했더니 보상비 문제가 걸리잖아. 그 보상비 가지고 뭐죠? 엄청난 사람들이 반발해버립니다. 그래서 수용 방식 하면서 가장 수도권에서 반발이 심했던 중에 한 가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위례신도시. 그 위례지구. 그쪽에는 거기 위례지구에서 사실 프레카드 엄청나게 많이 붙었었습니다. 보상비와 관련돼서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이런 보상비 주면서 사업 시행한다고? 우리는 이거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심각했었죠. 이같이 수용 방식에서는 보상비가 문제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사업을 시행하기 어렵답니다.
그때는 수용 방식으로 하는 걸 포기하고 무슨 방식으로 바꿨다? 새로운 땅으로 만들어줄게. 환지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 이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공시행자가 처음에는 수용 방식으로 추진했다가 여의치 않으면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바꾸는 것. 그게 첫 번째죠. 두 번째는 공공시행자가 처음에는 무슨 방식에서? 혼용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이쪽은 수용 방식, 이쪽은 환지 방식. 이게 혼용이잖아. 근데 수용 방식으로 하는 데서 뭐가 됐죠? 문제가 터진 거죠. 뭐요? 사람들이 보상비 갖고 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혼용 방식으로 하려다가 요 수용 방식 있는 데서 수용이 안 되니까 여기도 뭐로 바꿨다? 환지 방식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전부가 뭐가 됐다? 전부가 환지 방식이 되는 거. 그게 공공시행자가 수용 방식으로 하다가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바꾸는 거.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세 번째는 시행자가 조합을 제한 모든 시행자가 처음에는 무슨 방식으로 했습니까? 수용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수용하려고 뭐였죠? 여기부터 수용해 나갑니다. 보상비 쳐서 수용 해서 이만큼은 수용을 했어. 그런데 이쪽은 도저히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워낙 강력하게 반발해서 이쪽은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수용 방식으로 하려고 수용해 나가다가 수용된 땅까지는 수용 방식으로 가고 수용되지 않는 땅은 환지 방식으로 바꿈으로써 결국은 뭐가 됐다? 혼용 방식이 되더라. 그게 모든 시행자가 처음엔 수용 방식으로 하다 수용된 땅까지만 수용하고 수용 안 되는 걸 환지로 바꿈으로써 결국은 뭐가 됐다? 혼용 방식이 되는 것. 이것이 시수혼입니다. 근데 조합은 왜 안 되죠? 모든 시행자 중에 조합은 왜 빠지죠? 조합은 사업 전부를 무슨 방식으로만 한다 그랬습니까? 환지 방식으로만 할 수 있다 했잖아. 조합은 수용 방식으로는 못하고 환지 방식만 되기 때문에 처음에 수용을 해서 수용 방식으로 한다고 수용하는 건 조합은 안 된다. 그래서 수용 방식은 안 되기 때문에 조합은 제외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시행자들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다가 혼용 방식으로 바꾸는 거, 그거는 가능하다. 이게 사업시행 방식의 변경입니다. 그 변경의 핵심을 가만히 보면 무슨 방식에서 무슨 방식으로 변경하는 건 있어도 수용 방식으로 하려다가 보상비 문제 가지고 사람들하고 협의가 됐을 때는 그때는 환지로 바꾸는 건 있어도 처음에 환지 방식으로 할게 라고 했다가 나중에 수용 방식으로 바꾸는 거, 그거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에게 새로운 땅 만들어줄게 그랬더니 전부 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 한답니까? 보상비 줄 때가 나가라 그래버리면 사람들 다 돌아버립니다. 처음부터 기대 심리를 높였잖아. 야, 새로운 땅 만들어줄게. 그래요? 하고 좋았는데 근데 아니야, 보상비 받고 떠나. 뒤집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건 사람들한테 먹혀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용 방식으로 하다 환지 방식으로 하다 있어도 환지 방식으로 하다 수용 방식으로 변경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수환인은 있어도 환수는 없습니다. 수환인은 있어도 환수가 뭐죠? 줬다 뺏는 거. 이게 환수잖아. 환수는 됐다 안 됐다? 안 됩니다. 줬다 빼는 건 그건 뒤집어집니다. 그게 환수는 없다. 수환인이 있어도 환수는 없다. 그렇게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근데 아직 사업시행 방식의 변경은 글쎄요, 이거 만들어진 지 한 4, 5년, 한 5년 정도 됐는데 아직 전문지 한 번도 안 났습니다. 그래서 어째 날 때가 됐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다. 라까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죠. 자, 옆에 이제 본격적인 사업 시행 방식 중에 수용 방식에 관한 걸 상의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면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면 제일 먼저 누가 수용할래? 수용권자부터 봐야 되겠죠. 누가 수용권이 같죠? 조합을 제한 모든 시행자입니다. 모든 시행자라고 쓰면 안 돼. 모든 시행자로 써놓고 단 조합은 제외. 이것이 중요합니다. 조합을 제한 모든 시행자는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행자들 중에 특히 누가 있죠? 민간 시행자. 두 번째야. 이제 민간 시행자들은 함부로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민간 시행자는 어떤 요건을 필요한다?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사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까지 받아야 민간 시행자들은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 그것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 특례가 나오죠. 이때 특례는 뭐냐? 수용과 관련돼서 특별한 예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예외? 원래 수용에 관해서는 무슨 법을 적용하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수용과 관련된 기본법입니다. 수용은 통상 공익사업법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법에, 즉 도시개발법에 수용과 관련돼서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특별한 수용에 관련된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말한다? 특별한 예외. 공익사업법과 다른 어디에는 도시개발법에는 특별한 예외가 있습니다. 그럼 특별한 예외는 먼저 이 법에 있는 걸 적용하고 이 도시개발법에 없는 수용과 관련된 규정은 나머지는 어디 있는 걸 준용하면 된다?
공익사업법에 있는 걸 준용하면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뭐가 우선이다? 도시개발법이 우선 적용하고 수용과 관련돼서는 도시개발법에 있는 걸 먼저 적용하고 없는 것들만 예외적으로 공익사업법에 있는 걸 준용하라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우선이야? 도시개발법이 우선한다. 공익사업법보다 수용에 관해서는 도시개발법이 우선입니다. 근데 이 특별한 예외가 몇 가지 있다? 두 가지가 있죠. 첫째, 사업인접 및 고시라는 게 있죠. 즉 공익사업이라는 걸 인정받아야 비로소 토지 등을 수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공익사업이라는 걸 인정받는 것, 그게 사업인접 및 고시인데 국장한테 받으러 갈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안 가도 된답니다. 뭐만 있으면 수용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하면 그때부터 사업인접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아주 중요해. 한마디로 세목고시라고 표현합니다. 수용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하였다. 그걸 세목고시라고 하는데 그것만 있으면 그때부터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인 사업인접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답니다. 두 번째, 재결 신청은 언제까지만 된다? 사업 시행기간 종료일까지만. 이 토지 보상비 얼마 주면 좋을 건지 관할 토지청에서 금액쯤 결정해달라고 신청하는 재결 신청은 사업 시행기간 종료일까지만 하면 됩니다. 자, 밑에 토지상한 채권은 뭐에 관한 거죠? 이제 보상비와 관련된 겁니다. 그럼 보상을 주는데 원래는 현금으로 보상비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뭐 하는 게죠?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는 현금 싫답니다. 뭐로 달랍니까? 나중에 조성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로 달랍니다. 그거를 토지상한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합니다. 그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나중에 조성되는 토지가 줄게 라는 약속 증서가 토지상한 채권입니다. 얼마까지 발행할 수 있죠? 분양 대상 토지 건축물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전체를 갖다 토지수가 다 원한다고 땅으로 다 주면 뭐가 되죠? 환지 방식이 되는 거죠. 따라서 수용 방식에서만 토지상한 채권이 있는 거니까 이때는 분양 대상 토지 건축물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가 없다는 걸 조심합니다. 자, 밑에 지급보증. 민간 시행자들은 함부로 발행할 수 없습니다. 민간 시행자는 그 금융기관 중에 은행이라든지 은행 또는 보험회사 또는 건설산업기법에 나오는 건설산업기법법에 나오는 공제조합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아야지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누구는 민간 시행자들은 지급보증이 필요하다는 거 그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시행자들은 지정권자를 제한 모든 시행자들은 발행계획을 작성해서 이걸 지정권자에다 가져가서 승인받아야지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발행계획 작성해서 지정권자 승인받을 것 그건 모든 시행자가 지정권자를 제한 모든 시행자는 다 그럽니다. 자, 네 번째 발행하는 방법은 기명식 증권으로 발행한다는 거. 성명과 주소를 기재해서 주니까 너한테만 주겠다는 뜻을 갖는 게 원래 기명식 증권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토지산 채권은 기명식 증권인데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이전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주 중요한 거야. 기명식 증권인데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이전 양도가 가능하다는 건 토지산 채권입니다. 왜 그렇죠? 이거 원래 뭐 주려고 했던 거? 현금으로 보상비 주려고 했던 건데 토지 소유자가 나는 현금 필요 없고 나중에 조성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주세요 라고 원해가지고 준 거니까 이건 현금으로 다 전환시키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따라서 타인에게 팔아가지고 현금화 시키는 거 그건 가능할 수 있도록 이전 양도를 인정해 준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전 양도하게 되면 넘겨받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취득자는 자기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 원부에 기재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채권 원부에 그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돼야 비로소 이전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전 얘기죠. 반면에 그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가 어디에 올라가지 않으면 토지상한 채권에 기재되지 않으면 그때는 뭐가 된다? 발행자 및 그 밖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발행자나 제3자에게 대항 요건까지 갖추려면 그때는 채권 원부가 아니라 채권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된다는 거. 또 그 옆에 더 알아보기에 보시면 뭐도 나오죠? 이 토지상한 채권을 질권의 대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질권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때 그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 원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발행자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채권이 아니라 채권 원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귀를 조심하시죠. 자, 조성된 토지 등을 공급하자 합니다. 그럼 공급하는 방법으로서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경제입찰이 원칙입니다. 경제입찰이 원칙이다. 근데 경제입찰만 있을까? 아니요. 수익약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주는 것도 있고 수익약으으로 주는 것도 있고 뭐로 준다? 원형지로 주는 것도 있습니다. 이때 공급하는 방법에선 원래는 공급계획을 작성해가지고 지정권자한테 제출해야 됩니다. 첫 문제가 뭐였죠? 공급계획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해서 틀렸습니다. 승인받는 게 아니라 지정권자한테 제출만 하면 된다는 거. 다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들은 시장군수 구청장을 거쳐서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그때 공급하는 방법으로서는 원칙은 경제입찰 방법입니다. 경제입찰이 뭐죠? 최고가로 응찰한 자를 낙찰절하는 거. 가장 높은 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절하는 걸 경제입찰 방법을 한단다. 그런데 두 번째, 추첨의 방법도 있습니다. 추첨이라는 건 뭐죠? 가격을 정해놓고 이 가격으로다가 이런 걸 할 사람들은 오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추첨해서 당첨된다게 주는 걸 무슨 방식이다? 추첨 방법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경제입찰에 붙여서 너무 가격이 비싸지면 안 되겠고 곤란한 것들, 그런 것들은 추첨의 방법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무 비싸게 받은 사람이 나중에 분양할 때 또 비싸게 분양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건 비싸게 주지 않고 싸게 줄 테니까 대신 너는 이 싸게 받은 만큼 함부로 하지 말라고. 이게 추첨 방법이 맞습니다. 어떤 거? 첫째, 주택법상 85제곱미터 이하되는 주택을 말하죠. 국민주택 규모로 합니다. 바로 그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 용지나 임대주택 건설 용지를 공급할 때는 그 분양받는 자들에게는 무슨 방식으로 한다? 추첨으로 합니다. 그래서 평당 200만 원 하고 정해놓고 국민주택 지을 사람들 오세요. 국민주택 규모로 지을 사람 오세요. 그래서 건설업자들한테 파는데 그때는 추첨해서 200만 원 하고 주지. 경제입찰에 붙였더니 1000만 원 하고 경제입찰에서 당첨받았어. 그럼 1000만 원으로 당첨된 사람은 분양가가 얼마 됩니까? 비싸게 받은 만큼 분양가가 비싸지죠. 그럼 국민주택 규모라는 게 서민용 주택인데 85세대는 서민용 주택인데 그걸 너무 비싸게 분양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가격을 사전에 미리 정해놓고 추첨의 방법을 해버립니다. 자, 두 번째는 공공택지, 주택법에 나오는 공공택지도 그것도 추첨의 방법으로 합니다. 세 번째는 330제곱미터 이하되는 단독주택용지, 330 이하되는 단독주택용지도 추첨 방법을 하고 마지막 공장용지, 이 네 가지는 추첨 방법이라는 걸 못 기억합니다. 또 수의계약도 있습니다. 어떤 게 수의계약이죠? 예를 들면 학교용지나 또는 공공청사용지 같은 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할 때 예를 들면 시청 건물 짓겠답니다. 그럼 시청 건물 지을 땅 분양하겠답니다. 오세요. 그러면 누구만 온다? 서울시청 자재과장만 올 겁니다. 그죠? 그 사람만 와가지고 쭈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한테 경제입찰을 붙일 겁니까? 추첨을 할 겁니까? 그때는 수의계약을 합니다. 서로 가격을 흥정해서 정하는 것. 이게 수의계약이죠. 자, 두 번째로서는 토지산 채권에 따라서 토지를 상환할 때. 아까 토지산 채권은 토지 수요자가 원할 때만 발행한다 그랬잖아. 근데 보상비가 부족해요. 그때는 보상비 부족할 때는 채권으로 줄 수밖에 없어. 근데 토지 수요자가 원하지 않으면 강제 발행할 수 없잖아. 그때는 원하도록 가격이 흥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더 싸게 줄 테니까 너 채권 가져갈래? 나중에 딱 너한테는 다른 사람들보다 싸게 공급할게. 이렇게 추첨의 방법으로 하는. 그때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경제입찰 또는 추첨의 결과 2회 이상 유찰됐을 때. 경제입찰에 붙였다. 추첨에 붙였는데 2번 이상 유찰됐어. 그때는 뭔다? 세 번째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 대행개발 사업자가 개발을 대행하는 토지를 해당 대행개발 사업자에게 그자에게 공급할 때 그때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라는 네 가지. 더 있는데 그것만은 기억하십시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원형지 공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형지 공급은 뭐죠? 개발되지 아니한 땅. 여기 있는 땅을 바둑 판문으로 다 쪼개가지고 대지를 조성해가지고 공급하는 게 이게 원래 이 도시개발 사업이거든요. 근데 딱 바둑 판문 만들어가지고 그 개발된 걸 주는 게 아니고 현재 개발되지 않은 현재 상태의 땅. 이걸 원형지, 원래 형태의 땅, 이게 원형지입니다. 개발되지 아니한 땅이죠. 그걸로 공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죠? 자연 친화적이고 복합적, 입체적인 개발을 위해서 필요하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연 친화적이다, 입체적, 복합적이라는 건 자, 여기 뭐가 있다냐? 300년 된 소나무들이 즐비합니다. 그럼 300년 된 소나무가 즐비한 저 지역을 도시개발하겠답니다. 뭐 하면 되죠? 싹 까무개입니다. 그럼 300년 된 나무들 다 뽑아버리면 되죠. 그러고 땅을 바둑판매로 만들어서 공급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소나무를 다시 이제 심겠답니다. 몇 년 길르면 300년이 되죠? 300년 길르면 300년 되는 거죠. 그럼 똑같은 사 만들려면 300년 동안 길러야 되게? 그거 웃기는 거잖아. 그때는 뭐죠? 그냥 300년 된 나무를 뽑지 않은 상태로 그냥 줘버립니다. 그러면 그 공급받은 자가, 그 자들이, 시행자가, 이제부터 공급받은 자가 뭐죠? 지가 300년 된 나무들을 살려가지고 그 옆에다 건물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그렇게 하는 거. 이게 원인지 공급입니다. 여기 뭐가 있더냐? 자연 경관이 참 빼어납니다. 자연석, 돌덩어리 되죠. 그 자연석이 참 멋있겠는데 그걸 굳이 다 뽑아가지고 그걸 다 캐내가지고 그런 평지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 상태를 살려가지고 하는 것이 더 훨씬 자연 친화적이고 복합적, 입체적인 개발이 가능하답니다. 그때는 그 자연 상태, 그 자연석이 나무가 그 돌덩어리들이 멋있는 상태를 그대로 주겠답니다. 그걸 살려서 거기다 니들이 개발해봐라. 그런 걸 원형지 공급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럼 원행지 공급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시행자가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원행지를 공급할 수 있다. 두 번째, 그때 원행지 공급하는 면적은 전체 도시개발구역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됩니다. 전체를 원행지로 공급하는 건 안 되고 전체 면적이 얼마까지만 3분의 1 이내로 원행지 공급이 한정된다는 것 그것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전체를 갖다 그냥 다 원행지로 줘버리면 사업 시행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 그럼 원행지 통째로 팔아먹으면 이거 누구야? 봉익임선달이죠. 대동강물을 갖다가 그냥 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팔아먹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런 싸가지 없는 건 안 되고 전체 면적 중에 3분의 1 이내까지만 원행지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첫 번째고요. 자, 이제 크게 두 번째는 무슨 내용이죠? 원행지를 공급할 때 원행지 공급받는 자를 뭐라 하느냐? 원행지 개발자라고 합니다. 그럼 원행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건 아무한테나 원행지 줄까? 안 됩니다. 5명한테만 원행지를 공급합니다. 이 자들을 뭐라 부른다? 원형지 개발자라고 합니다. 그럼 원행지 개발자 첫째는 누구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행지를 공급받아서 지들이 거기다 개발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공공기관. 아까 토, 수, 농관, 철, 매 6개 공공기관 했죠? 걔들도 원행지를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정부 출연기관은 안 들어간다는 걸 조심하시고 지방공사가 세 번째입니다. 지방공사, 정부 출연기관, 공공기관 중에 빠진다는 걸 조심하시고 정부 출연기관 빼고 지방공사 세 번째죠. 네 번째는 국가나 지방자치나 또는 신탁업자들이 자기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나 또는 공공기관이 무슨 목적으로 자기들이 여기를 어떻게 개발하면 좋겠는지 여기를 어떻게 쓰면 좋겠는지 지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집단적인 개발을 위한 공모를 했는데 그 공모에서 선정된 사람들 있죠. 그분들에게 자 쉽게 말하면 여기 자연석이 참 멋지게 우거져 있습니다. 전체 면적의 3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요만큼 하자. 여기 자연석 돌덩어리들이 참 멋지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개발하면 참 좋을 건지 한번 너희들이 안을 갖고 와보래. 그때 어떤 사람이 갖고 온 안을 봤더니 참 멋져 괜찮아. 야 이렇게 도시 개발하면 좋겠다. 그때는 그 공모에서 응한 자 그자한테 야 네가 여기는 네가 이렇게 만들어 왔으니까 네가 한번 개발해봐라. 그 자를 원행지 개발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게 국가, 지방자치, 공공기관인 시행자가 복합 개발을 위하여 실시한 공모에서 선정된 자. 그 자에게는 네가 공모에 응해가지고 네가 이렇게 만드는 게 좋겠다고 선정이 됐으니까 네가 그렇게 만들어봐라. 그 자를 원행지 개발자로 정할 수 있죠. 마지막 다섯 번째, 학교나 또는 공장 용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 학교 용지, 대학교 같은 용지야. 대학교 용지 또는 공장 용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 그 자에게는 원행지를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원행지 개발자 선정 방법 및 원행지 공급과 계약하게 됐죠. 그럼 원행지 개발자는 어떻게 선정한다? 원래는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조심하십시오. 일반적인 계약은요, 이런 공공목적에 관한 것이 공법이니까 보통 뭐죠? 경쟁입찰에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거 원행지 공급만은 원칙이 경쟁입찰이 아니고 처음부터 원래가 수의계약이라는 걸 조심합니다. 그럼 왜 원행지는 수의계약이 원칙일까요? 원행지 개발자들, 즉 원행지를 공급받는 자들이 특성이 공공 성격을 갖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는 있었죠? 아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그 다음에 국가나 지방자치나 지방 공공기관으로부터 원행지 공모에서 선정된 자들, 이전 자들은 다 공공 성격을 갖기 때문에 이 자들은 무슨 계약을 한다? 수의계약으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가격을 흥정해서 주는 수의계약으로 하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죠. 다만 누가 하고 하는 것만 학교용지나 또는 공장용지를 직접 사용하려 하는 자들은 그 자들은 민간업체들이기 때문에 걔들한테는 수의계약을 하면 특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 자들은 원칙은 뭘 붙인다? 경제입찰입니다. 학교나 공장용지로 사용하는 자들은 원칙은 뭘 한다? 경제입찰에 붙입니다. 근데 경제입찰에 붙였는데 뭐 됐죠? 2회 이상 유찰되었습니다. 2번 이상 유찰되면 세 번째부터는 뭘 할 수 있다?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것도 기억합니다. 자, 그때 공급하는 가격은 어떻게 할까요? 가격은 어떻게 정한다? 원칙적으로는 원형지 그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개발계획이 아까 했던 개발계획 있었죠? 처음에 수립한 개발계획이 반영된 감정가격에라고 됐습니다. 따라서 개발되기 전에 있는 상태 가격이 아니고 개발이 됐다면 이런 걸 전제로 한 가격으로 평가해서 그걸 감정평가 금액에다가 원행지까지 들어가는 도로 같은 진입로 같은 걸 냈다면 기반시설 공사비가 있겠죠. 바로 그런 기반시설 공사비를 합합니다. 개발계획이 반영된 감정가격에 기반시설 설치 공사비를 합한 금액을 뭘 한다? 그걸 기준가격으로 한다라는 걸 조심합니다. 그 가격으로 공급하는 게 아니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사업 시행자하고 원연지 개발자가 협의해서 정한다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기준 가격을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서로 협의해서 정하라라고 됐다는 거, 그것까지도 기억합니다. 자, 원연지 매각 제한. 일정 기간 동안은 원연지를 매각할 수 없게 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원연지를 매각할 수 없습니다. 그 기간이 말이죠. 원칙은 10년입니다. 10년 이내에서 대통령이 정한답니다. 근데 이 10년을 둘로 나눠져요. 첫째는 대통령에 보면 원연지 공급 계약일로부터, 자, 원연지 너한테 팔을게라고 계약했죠? 공급 계약일로부터 원칙은 몇 년? 그로부터는 10년입니다. 10년 이내는 원래는 매각할 수 없습니다. 근데 원연지 공급받고 나서 원연지 개발을 했습니다. 원래 목적대로 개발해서. 그럼 거기서 공사가 끝났어.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는,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는, 그때부터는 몇 년간? 5년입니다. 그래서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는 10년이고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는 5년 중에서 먼저 끝나는 때, 이때까지는 뭐 할 수 없다?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먼저 끝나는 때까지, 이때까지는 원연지를 뭐 할 수 없습니까? 매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는 뭐가 나왔더냐? 근데 말이야, 원연지 개발지 중에 국가하고 지방자치는 그런 매각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국가하고 지방자치는 제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는 매각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10년이란 또는 5년이란 이 매각 제한을 받지 않고 언제든지 매각할 수 있습니다. 또 이주용 주택이나 공공문화시설 등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지정권자 승인받고 미리 매각하는 것도 가능한 예외도 있더라. 것까지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마지막. 조성토지 등의 가격평가. 그럼 수용 방식을 할 때 아까 가격 뭐 평가해야 되잖아. 그죠? 그때 가격은 어떻게 평가할래? 원래는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가격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가격을 한다. 그런데 학교나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같은 거, 학폐공사,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다만 사회복지시설은 무료 사회복지시설만 해당합니다. 유료 사회복지시설은 감정가격을 해야 돼. 무료 사회복지시설만 그런 걸 지으려고 토지를 공급할 때는 무슨 가격을 한다?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무료시설 또는 이주단지 조성 그런 것들에서 그런 것들은 무슨 가격을 한다? 감정가격 이하로 더 싸게 공급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그래서 머리점을 따서 뭐죠? 학폐공사 이렇게요. 학폐공사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학폐공사 누구죠? 조폐공사 형님입니다. 그래서 조폐공사 형님인 학폐공사는 무슨 가격을 준다?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한다. 학폐공사 감정가격 이하 거기까지만 기억합니다. 여기까지가 무슨 방식? 수용 방식에 관한 게 다 끝났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뭐가 나죠?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환지 방식에 관한 건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게 내용이 훨씬 더 많아요. 저건 잠시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쉬었다 가시죠.